자, 그럼 41번부터 50번까지 마지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아주 멋있게 생긴 우리 독립운동가 한 분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어떤 인물일까? 이 멋있는 분은요. 약산 김원봉 선생입니다. 우리 영화 암살에서도 나오셨죠. 예, 하정우 씨가 이 김원봉을 아주 열연하셨습니다. 김원봉을. 자, 김원봉 선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밀양 출생이고 의열단 조직했고 황풍관을 졸업했고 민족혁명단 결성했고 뭐 광복군 제1지대장 취임했고 자, 요 내용들 통해서 우리 약산 김원봉 선생의 활동 내용들을 파악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중에서 이제 1938년에 이 김원봉 선생의 활동 내용을 여러분들 보기에서 찾아내면 되는 건데 자, 그 중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선생의 어떤 활동 내용들 한번 가볍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1919년도 일단 만주 지린성에서 의열단을 조직합니다. 자, 의열단 조직의 목적은 뭐예요? 당시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상당히 미온적이고 뭔가 온건적인 어떤 독립운동의 방향을 속에서 결국은 이 김원봉 선생이 거기에 이제 불만을 품고 좀 다른 어떤 방식으로 좀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면서 이제 의열단을 조직하게 되는 거죠. 자, 의열단 조직은요, 일단 첫 번째 그 목적이 뭐였냐? 직접적 투쟁 방식이에요. 직접적 투쟁 방식. 자, 이 직접적 투쟁 방식이라는 건 어떻게 했냐? 개별적인 거죠. 상당히. 개별적으로 이제, 항일 투쟁을 벌여 나간다는 건데, 자, 이 방식들은 어떤 걸까 있을까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영화 암살에서 있듯이 암살, 예, 주요 요인들을 암살시키거나 아니면 테러를 통해서 아니면 주요 기관들을 파괴함으로써 이런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투쟁 방식을 벌여나간다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김상옥 같은 인물들이 있어요. 김상옥은요, 종로경찰서, 그 다음에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 그리고 이제 나석주는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식산은행 같은 곳에서 이제 폭탄을 투척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의열 단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활동 강령이에요. 활동 강령. 당시 김원봉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채호 선생을 찾아갔죠. 그래서 좀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의 활동 강령을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니까 신채호 선생이 하나 작성해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 조선혁명선언이죠. 조선혁명선언의 내용도 역시 그 의열단의 어떤 그런 조직의 목적과 상당히 유사한 건데 민중들의 어떤 직접 폭력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민중들이 그저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나서서 폭력 투쟁을 벌여 나가야 된다라고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조선혁명선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후 이제 1920년대 중반에 가면요, 이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는 어떤 개별적 투쟁 방식에 대한 한계성을 느끼게 되고 조직적 투쟁 방식으로 이제 약간의 전환을 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있는 황푸군관학교에 입교를 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졸업을 하고 그 이후에 난징에서 조선혁명간부학교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1935년도에 정당을 하나 조직하게 됐죠. 그러면서 여러 개 정당을 모아서 어떤 우익과 좌익의 어떤 그런 정당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민족혁명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군사 조직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군사 조직이 뭐였냐? 바로 1938년도에 만들었던 조직이에요. 바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조직을 창설하게 됩니다. 조선의용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뭐가 있냐면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한인입니다. 우리나라 한인 최초의 무장부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중국 관내에 조직된 한인 최초의 무장부대, 그게 바로 조선의용대예요. 자, 이 조선의용대라는 건 일단 궁극적으로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 국민당 지원을 받다 보니까 통제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일부 단원들이 어디로? 예.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조선 독립동맹, 조선의용군으로 다시 편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원봉을 비롯한 또 일부 단원들은 어디로? 예, 충칭에 있었던 한국광복군으로 편입하게 되죠. 자,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좀 해두시면 요 김원봉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푸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답 찾아볼게요. 정답은 뭐 5번 딱 나왔죠. 중국 우원에서 군사조직인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사살, 요거 누구죠? 1909년도 안중근 의사입니다. 자, 2번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서 명동학교를 설립했다. 명동학교 설립 우리 1908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김약연 선생이죠.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김약연 선생입니다. 3번 홍콩원에서 일본군 장성과 고관을 처단했다. 이거 한인애국당 소속의 윤봉길입니다. 윤봉길 1932년도입니다. 4번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거 양세봉입니다. 양세봉.
양세봉. 우리 당시 1930년대 초라고 한다면 이제 일본이 이제 만주 지역을 침략을 하고 만주 사변을 일으켰죠. 그렇죠? 자, 이때 이제 한중 연합군의 형태로 이제 전투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양세봉 같은 경우에는 조선 혁명군을 이끌고 영릉과 홍경성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고요. 또 대표적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지청천 선생 같은 경우는 장군 같은 경우는 대전자령, 그다음에 이제 쌍성보 전투 등에서 또 한중 연합군의 또 형태로 또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거. 그것도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41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2번 가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일제 정책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1점짜리인 만큼 키워드들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냐? 첫 번째, 창씨 개명을 강요해서 우리의 성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조선식 성명을 일본식 성명으로 바꾸는 작업, 그게 창씨 개명이거든요. 자, 두 번째, 국민 징용령을 시행해서 광산이나 공장으로 끌고 와서 노예처럼 우리 일을 시켰답니다. 우리 민족을. 자, 창씨 개명 시기, 그 다음에 국민 징용령 시기. 자, 이건 언제를 얘기할까요? 크게 여러분 큰 틀에서 보겠습니다. 1930년대 이후죠.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1920년대 문화 통치 시기에 의해서 1930년대 이후 일제는 드디어 본격적인 대륙 침략의 어떤 기치를 내걸고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1931년도에 어디에서 만주 지역을 침략을 해서 만주 사변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은 더 나아가서 이제 대륙 침략의 어떤 그런 모습까지 드러내게 되는데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민족 말살 통치 시기라고 합니다. 민족 말살 통치. 우리가 이제 민족 말살이라고 한다면 자칫 잘못 들었다가는 우리 민족들을 다 죽인다라고 이제 자칫 착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니죠. 우리 민족성을 없앤다라는 거야. 네. 우리 민족을 자신네들이 전쟁에 투입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민족성부터 뭘로 일본인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선일체, 그 다음에 일선동조는 그래갖고 자신들과 우리를 똑같이 동일시 여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다니고 계속 외치게 되는 거죠. 자, 그 가운데서 일제가 이제 본격적인 대륙 침략의 기치를 내걸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요. 1937년 드디어 이제 중국 본토로 침입을 하는 중일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41년도에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태평양 전쟁. 그렇죠.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일제는 어디까지 진출하나? 동남아 지역까지 이제 진출하는 대동아 공영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이제 진출하고 거기다가 이제 전쟁을 또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이제 일본은 우리 민족도 이제 전쟁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정책들을 펼쳤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황국식민화 정책이죠. 황국식민화 정책. 우리를 자신들의 일본 천황에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일본인화 시키겠다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보기에서도 보시지만 창씨 개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국 신민서사 강제 암송이죠. 신민서사 강제적으로 암송해서 암송시키는 거. 그 다음에 신사참배. 신사참배. 자신들의 왕이 있는 성을 향해서 절을 하는 궁성요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언어, 우리나라의 역사 이런 것들 다 폐지. 그리고 우리의 언론기관이었던 동아일보, 조선일보 폐지. 뭐 이런 등등의 황국 신민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민족성을 다 하나하나씩 없애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도 이제 1938년 국가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자, 국가 총동원령.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겠다는 거죠. 이게 1938년도예요. 이를 통해서 인적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물적 자원들을 마구마구 수탈해나갑니다. 자원을 마구마구 수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대표적인 인적 자원이 뭐가 대표적인 게 있을까? 1938년도에 있을 국민징용령이 있고요. 그 다음 1941년에 지원병제, 그 다음 1944년도에 징병제, 강제적으로 전쟁터, 공장으로 마구마구 다 보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도 정신대 근로령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이런 군수공장에 강제로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성놀이개로 전락시키는 그런 또 어떤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만행들을 또 저지르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한 뭐 물적 자원이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쌀 공출합니다. 이때 보면은 이제 삼미 증식 계획이 재개가 되면서 우리의 곡식들이 다시
전쟁터로 보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뭐 가축이며 금속이며 다 전쟁터로 가져갑니다. 금속 공출, 가축 공출이라는 명목으로요. 자, 이런 인적 물적 자원이 수탈이 심해지는 시기, 바로 1930년대 이후 시기라고 여러분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기를 통해 정답 찾아볼게요.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회사령을 공포하는 총독부 관리. 요거 두 개 다 보시면 뭡니까? 1910년대죠. 1910년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3번 암태도 소작쟁이, 암태도 소작쟁이입니다. 요거는 이제 정확히 연도로 따지자면 1923년도예요. 네, 1923년도에 암태도 소작쟁이에 참여해서 농민들이 소작료 인하를 요구했고 결국은 그게 관철이 됐죠. 예, 관철이 됐습니다. 4번 한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받는 학생이라고 나왔죠. 자, 이거 정답이 맞고요. 5번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에 성금을 내는 상인. 자, 1920년대가 되면 2차 조선 교육령이 나오면서 일제의 어떤 그런 교육 방식에 대한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도 대학교, 고등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이제 하죠. 하지만 20년대 일대, 1920년대 일제의 정책은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예, 우리를 기만하는 거예요.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해주지 않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해주겠다라고 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에서 예, 기성회를 통해서 모금운동을 펼쳐나갑니다만은, 뭐, 당시 이제 수해도 발생한 것도 있고요. 당시 또 일제 그 총독부의 또 방해,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만의 어떤 그런, 대학이 결국 설립되지 못하게 되고, 일제가 이제 그걸 무마하겠다고 해서 경성 제국대학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죠. 하지만 뭐, 우리 조선의 학생들은 거의 입학이 거의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언제예요? 1920년대라고 볼 수가 있죠. 20년대 초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3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 볼게요. 첫 번째 줄. 순종왕제의 인산행렬이랍니다. 자, 순종왕제의 인산행렬이라고 한다면 우리 순종왕제 장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이후에 이제 학생 30명 체포되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경무를 뿌리다가 현장에서 또 4명이 체포되었답니다. 이런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을 쭉 봤을 때, 순종왕제의 인산행렬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들 공부하셨다면 충분히 찾아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1919년 3.1운동은 이게 바로 고종 황제, 그쵸? 우리가 흔히 광무 황제라고 불리는 고종의 어떤 인산일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었죠. 3.1운동이 발생했었습니다. 요거는요, 1926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일이죠. 60 만세운동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 두 번의 만세운동이 있었죠. 3.1운동과 60 만세운동. 그 두 번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3.1운동도 그렇고 60 만세운동도 그렇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이제 주도가 되었고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물론 3.1운동 같은 경우는 뭐 전국적으로 이제 그 3.1운동에 영향을 끼치고 뭐 세계적, 해외에서도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하지만 일제는 대비를 했어요. 분명히 이때도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대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3.1운동만큼의 어떤 그런 여파가 전국 곳곳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순종의 인산일입니다. 요게 핵심 키워드죠. 순종의 인산일에 만세 시위가 계획이 되고요. 누가 참여했을까요? 자, 학생들이 일단 주도한다라는 거. 20년대에는 학생 주도의 어떤 그런 운동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학생이 주도했고요. 여기에 이제 누가 참여를 했을까요? 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사회주의 계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계열들이 참여하는데 여기에 또 누가 또 지원하냐면요. 또 우리 민족주의 계열에서 또 지원을 하는 모습들 보입니다. 민족주의 계열에서도 지원합니다. 그 민족주의 계열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한다면 천도교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 사회주의 계열들이 뭔가 일을 하기도 전에 사전 발각돼 버려요. 사전 발각되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 결국은 누구? 학생 중심으로 해서 운동이 전개가 됐죠. 학생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다라는 거.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60만세 운동은 학생 주도의 어떤 그런 운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60 운동에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에 의미가 또 있냐? 바로 이제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민족주의 간의 연대의 가능성, 그렇죠? 연대의 가능성이 이때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만 사실상 사회주의 따로 이제 독립운동을 펼쳐나가고요. 민족주의 따로 이렇게 또 독립운동을 펼쳐나갔는데 이때 이제 드디어 어떤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어떤 연대 가능성, 한마디로 통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 통합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자, 그 이듬해 결국 이런 통합 가능성을 통해서 단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신간회가 좌우합작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로서 이제 조직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 연결성을 잘 기억하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기를 통해서 정답 찾아볼까요? 1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 영향을 끼쳤다, 주었다. 요 3.1운동입니다. 그죠? 2번. 신간의 중앙본부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진상조사단 파견한 건요. 이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 1929년도예요. 옆에다 그래도 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 1929년도. 진상조사단을 누가 파견했다? 이 신간에서 파견을 했거든요. 요 광주학생 항일운동하고 신간회하고 연결해서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번.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준비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정답 맞고요. 그쵸? 4번.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이 발단해졌다. 이건 뭘까요? 역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그죠? 5번. 일제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 자, 1910년대 무단 통치에서 1920년대 문화 통치로 바뀌는 계기가 된 건 무슨 운동이요? 3.1운동이라는 거 공부하셨으면 잘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3번 정답 3번입니다. 44번 갈게요. 밑줄근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단체. 어떤 단체인지 한번 볼게요. 자, 사진은 이봉창이 이 단체에 입단한 이후 독립운동에 헌신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태극기 앞에서 찍은 거다. 그는 이러한 행렬에 폭탄을 던져 일제 침략자들의 간담을 선언하게 하였다. 이봉창 나오고요. 자, 이러한 행렬에 그가 폭탄을 던졌답니다. 이봉창이 속한 단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대표적인 또 의열 단체라고 할 수 있는 한인애국단입니다. 자, 한인애국단은 언제 조성이 되냐면요. 1931년도에 조성이 됩니다. 조직이 돼요. 자, 누가 어디에서? 상하이에서. 누구에 의해서? 예, 김구 선생에 의해서. 자, 김구 선생이 왜 이렇게 상하이에서 이 한인애국단이라는 이런 의열 단체를 조직을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볼게요. 왜 그러냐면 1919년 바로 이제 3.1운동 이후에 이제 민족 독립운동의 어떤 구심점을 찾고자 상하이에 무엇이 만들어졌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이 됩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의 방향, 그 다음에 어떤 이념의 차이 이런 것들을 두고는 이제 결국 독립운동가들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결국 일어나게 되고요. 1923년 국민대표회의를 통해서 결국 임시정부에 있었던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탈퇴하게 됩니다.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이제 탈퇴하게 되죠. 이후 상당히 침체의 길에 침체를 거듭하다가 언제요? 예, 이거를 어떻게 되는 거? 이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활로를 모색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활로를 모색하다가 1931년도에 이제 상하이에서 김구가 조직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대표적인 어떤 활동 단원들이라고 한다면 이봉창 같은 인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윤봉길이 있죠. 이봉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구 선생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제 폭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탄을 자기가 이제 일왕이 지나다니는 그 길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분명히 여기 폭탄을 주면 내가 분명히 성공을 거두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왕 행렬에다가 폭탄을 투척합니다. 근데 실패, 성공. 실패하죠. 자,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이 문제가 여기서 좀 어떻게 발생했냐면 이 중국과 일본 간의 어떤 또 국제 문제로 또 이게 비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요. 왜냐? 당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중국 신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안타깝게도 이제 일왕 죽지 않았네? 라는 어떤 보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일제가 빨끈한 거예요. 왜? 야, 우리 왕이 죽었으면 너희 참 좋았겠다? 이러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기 시작하고 이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일본이 어디를? 상하이를 침공하는 하나의 어떤 그 명분을 제공해 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후에 일제가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요. 중국을 쳐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이유를 제공해 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상하이 사변에서 결국은 일제는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당시 이제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당시 일왕 생일 축하식 겸 전승식,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전승 축하 파티를 이제 하고 있는 와중에 윤봉길이 이제 폭탄을 들고 들어가죠. 자, 어디에서요? 상하이 홍코공원입니다. 홍코공원. 자, 잘 아실 거예요. 홍코공원에 폭탄을 투척했죠. 그래서 많은 고관들과 장군들을 살상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임시정부, 그쵸? 김구가 이제 이끌었던 임시정부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위상이 업됐죠. 업됐고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 정부의 지원을 받겠다는 거.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의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장제스가 뭐라고 했냐. 자, 중국의 100만 군대가 하지 못한 것을 한국의 한 청년이 해냈다라고 이제 칭찬하면서 우리 당시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단체는요, 김구에서 상하이에서 조직되었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쵸? 네. 2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조선혁명선언 활동 지침 무슨 조직입니까? 의열단이죠. 의열단. 3번. 김상옥, 김익상 등이 단원으로 활동했다. 앞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정답은 이것도 의열단이고요. 4번.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의병전쟁을 주도했다. 이거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했었던 대표적인 또 그 비밀결사단체라고 볼 수 있죠. 임병찬이 이끌었던 독립의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군부. 5번. 신흥고등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한 거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이거 신민회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발표된 시기를 연포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자, 여기 문제가요. 시험 문제 매우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당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 1948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임시정부가 아니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꽤 과정들, 약 3년의 어떤 과정들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네, 이건 제가 이 강의에서도 상당히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있고 매번 나오니까 항상 이거 쫙 그 흐름대로 해서 제가 여러분께 많이 설명해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요.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을 정도 해서 그 요령들을 통해서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뭔지만 알면 돼요. 일단 뭘까요?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여기서 핵심은요, 이거예요. 예, 뭐냐면 삼상회의 결정도 있지만 물론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요게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좌우합작? 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좌우합작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 바로 이제 좌우합작 운동. 여운형과 김규식을 주도로 해서 좌우합작 운동, 그쵸? 이 벌어졌죠. 좌우합작 위원회를 설치하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면서 좌우합작 운동을 펼쳐나갔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들 중에서 바로 이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적어놨네요. 그걸 통해서 이 시기의 모습, 이게 언제냐? 이 5개 중에서 언제냐를 묻는 문제예요. 자, 한번 그러면은 저와 함께 간단하게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이 삼상회의라고 하는 게 이제 뭘까요? 네, 모스크바 삼상회의예요. 미영소, 예, 삼상회의, 삼국 외상회의라고 하기도 하죠. 삼국 외상회의.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를 두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외상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결정된 내용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거야. 최장 5년 동안 지금 현재 독립한 아직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니 5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독립할 준비가 됐을 때까지 우리가 대신 통치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원래 그 전에 1943년도하고 1945년도에 카이로 회담이랑 포츠담 회담에서 이제 한국을 독립시키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여기 와서 이제 5년 동안 신탁 통치한 후에 이제 하겠다. 예, 독립시켜주겠다라는 것을 이제 명시해 둡니다. 요거 전제로 딱 깔아요. 그런데 신탁 통치 내에서 일단 너희들 임시정부를 마련해 줄게. 그래서 너희들 자치적인 임시정부 수립하게 할 테니까 그럼 자치정부 임시 수립 어떤 조직으로 이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인가? 를 이제 협상해야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제 뭘 설치한다?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임시정부 조직 단체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자라고 이제 합니다. 미소공동위원회죠. 요 사항이 이 삼상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전파됐을 때는 요거 가지고만 이제 전파가 되는 거야. 자, 누가 또 우리 독립한 지 얼마 됐다고 또 남의 나라 통치를 받아야 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민족들이 서로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갈라지냐.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탁운동에 찬성하는 세력과 신탁운동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이제 갈라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 찬성하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 있었을까요?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좌익이라고 하겠습니다. 좌익. 예,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제 많았었죠. 우리가 흔히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했었죠. 여기는 이제 민족주의 세력, 그쵸? 우리가 흔히 우익이라고 합니다. 우익 세력들이 있었다.
이게 팽팽하게 아주 줄다리기 싸움을 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상 이제 또, 친일파들은 또 우익에 들어갔고, 예, 반공주의자로 부활하는 또 아주 이상하게, 예, 그 역사가 지금 전개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요. 이제 미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1초 미소공의가 열려갖고, 임시정부 단체를 누구로 구성할 것인가? 일단 열려요. 자, 이때죠. 이때죠. 열리는데, 결국 미국과 소련 간에서 열리죠. 예, 어떻게 될까요? 결렬됩니다. 당시 소련은 뭐라고 하냐면, 신탁통치 결정된 거 아니냐, 이제. 하기로 했으면은,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들어오지 말아야지. 찬성하는 세력만 들어와야지. 그럼, 예, 소련의 의견대로 한다면 뭐가 됩니까? 예,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 임시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산주의 세력들이 완전히 한반도를 점령하게 될 텐데 이거 안 된다. 모든 세력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미국의 의견이었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렬. 네, 결렬이 되죠. 자, 이때 마침 누가요? 예. 우리 제1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 이승만은 당시에 이제 대통령은 아니었었죠. 아니었는데 어디에서? 예. 정읍에서 전라북도 정읍에서 이 정읍 발언이라고 하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남한 단정론을 내립니다. 남한 단정론. 네. 지금 북한 상황을 보니까 지금 완전히 공산주의가 완전히 점령한 상황인데 그거 안 된다.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예, 남한 단정론을 이제 발언합니다. 상당히 쇼킹했었죠. 자,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뭐야 쟤? 예, 라고 하면서 이제 상당히 쇼킹한 어떤 사태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누가요? 예,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운동이 벌어진다? 네, 좌우 합작운동이 벌어집니다. 좌우 합작운동. 자, 좌우 합작운동은요, 뭐냐, 누가 주도했습니까? 바로 중도 세력들이 주도합니다. 중도 세력들. 좌익도 아닌 우익도 아닌 약간 중간에 있는 중도 세력들. 그 중도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운형이고요. 그 다음에 김규식 같은 인물들이 있죠. 미군이 지원을 해줍니다. 처음에 이제 미군이, 이건 되게 통일이 되게 어렵겠는데? 그럼 중도 애들을 밀어보자. 라고 해서 미군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좌익 세력들, 우익 세력들을 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 합작 7원칙이란 걸 해서 중도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개혁이라든가 아니면 친일파 처단에 있어서 이제 좌익과 우익 세력 간에 이 뜻이 안 맞은 거야. 뜻이 결국 합치가 안 된 상황에서 결국은 좌익과 우익 세력이 결국 떨어져 나갑니다. 거기에 이제 여운형이 또 암살이 되고요. 나중에 미군도 이건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라고 싶었는지 지원을 철회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들. 결국은 좌우합작 운동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끝나버리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은 도저히 이제 한반도 문제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유엔에다가 이 한반도 문제를 상정하게 되고요. 자, 유엔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남북한 총선거를 열자. 근데 인구 비례에 의해서 남북한 총선거를 열자라고 하면서 이제 임시위원단을 파견을 합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소련 측에서 그 임시위원단들, 유엔의 임시위원단들의 북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남북한 인구 비례 총선거하면 당연히 인구수가 적은 북쪽이 불리할 거라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입국을 거부하고요. 다시 어디에서요? 유엔 소총회에서 안 되겠으면 선거 가능한 지역만이요. 그럼 선거 가능한 지역이 어디예요, 도대체? 남한이죠. 예. 남한의 단독 선거를 공표하게 됩니다.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9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그 결정이 하겠다는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김구라든가 김규식 같은 우리 독립운동가들께서는 민족운동가죠. 이건 도저히 안 됐다. 왜 광복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한번 분열된다는 거냐.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어디로 평양에 가서 이제 김일성을 만나게 되죠. 그 남북 협상이라고 합니다. 남북 협상 결국 이것마저도 이제 결국은 결론을 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되고 1948년 5월 10일 날 남한 단독 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2년 제위에 그 재헌 국회가 수립되게 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자, 요거에 의하면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차 미소공동위원회는요, 언제쯤이냐면, 이 바로 이제 좌우합작 운동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이 사이에 벌어집니다. 이 사이에 벌어지는데, 결국은, 예, 아무것도 이제 결국 입장 차이를 결국 좁히지 못하고 결국 또 역시 결렬이 됐거든요. 예, 결렬됐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예, 3번이다라는 거. 자,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46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의 활동 내용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죠. 자, 민족의 계몽과 독립에 헌신한 남강 누굴까요? 이승훈 선생입니다. 이승훈 선생. 자, 이승훈 선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신민회가 신민회의 대표적인 또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승훈 선생, 안창호 선생, 그다음에 양기탁 선생. 이 대표적인 신민회의 대표적인 어떤 회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자기회사 설립, 신민회의 대표적인 산업 육성을 위한 회사고요. 태극서관, 백오인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고요. 3.1운동 당시 33인 대표 중에서 기독교 측 대표로 활동했다. 자, 이승훈 선생입니다. 자, 이승훈 선생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 활동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지만 그 이외에도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 민족학교를 수립하셨죠. 신민회 소속으로서 민족학교 어디입니까? 정주에다가 무엇을요? 자신의 고향이었던 정주의 오산학교라고 하는 예, 민족학교를 또 설립하셨다라는 거. 요게 이제 핵심 키워드일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그렇죠? 평양에다가 이제 대성학교라고 만들었죠. 그 대성학교를 보고 난 다음에 이승훈 선생이 거기에서 이제 그 안창호 선생 연설의 감명을 받고 이제 자신의 고향에 와서 오산학교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쉽게 풀 수 있겠죠?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활동했다. 이승훈 선생이 대통령은 아니었었죠. 자,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이승만, 그렇죠? 있었고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이대 대통령. 잠시 이제 탄핵으로 이제 결국은 예, 미국 탄핵되었고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탄핵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죠? 예,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는 이대 대통령을 잠시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예, 돌아가셨었죠. 3번 서유 건물을 집필하여 서양 근대 문물을 소개했다. 예, 유길준입니다. 유길준. 그죠? 4번 국문연구소를 세워 한글의 문자체계를 정리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주시경 선생인데 여기 주시경 선생도 있지만 또 한 명을 더 추가를 한다면 지석영 선생도 있어요. 지석영 선생. 지석영 선생도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5번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됐다. 3명의 특사를 파견했다고 했죠. 이준, 이위종, 이상설, 요 대표적인 3명의 인물이 있고요. 이준하고 이희종 같은 경우 그곳에서 이제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었고요. 이상설만 살아남아서 이제 계속 만주에서 또 독립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7번 갈게요. 자, 밑줄 그은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밑줄 그은 계획은 무슨 계획일까요? 자, 일제의 또 계획이겠죠? 네. 조선의 대대적으로 쌀 생산을 늘리겠다는 조선총독부의 계획이다. 쌀 증산을 위한 거래요. 예, 쌀 증산. 쌀 증산을 위한 어디에서요? 한반도에서 쌀 증산을 위한 계획을 세운답니다. 왜 세우냐고 물어보니까요. 자, 자신들의 그 일본에서 본토에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쌀 부족 현상.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흔히 이촌양도 현상이라고 하죠. 이촌양도 현상은 언제 벌어지는 거예요? 산업화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자, 바로 1920년대가 되면요. 일본이 엄청난 산업화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1차 세계대전의 어떤 전승국으로서 이후에 이제 빠른 어떤 성장의 어떤 그런 모습들, 산업 성장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제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령, 허가제였던 그 회사령을 폐지하고 이제 신고제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일제가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경제가 성장했다라는 걸 단면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촌양소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제 쌀 부족 사태. 자, 쌀이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쌀을 어디서 채운다? 바로 한반도에서 채운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모자란 거 여기서 채운다는 거죠. 자, 한반도 제가 가볍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일본에서 지금 이만큼 지금 쌀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신들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얼마 정도나? 이 정도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는 생산이 가능한데 지금 모자란 건 얼마예요? 이 정도가 지금 모자란다는 거야. 모자라. 자, 이걸 어디서? 예, 한반도에서 빼가오겠대요. 자, 한반도 역시, 우리 조선도 역시, 요 정도 원래 생산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지금 모자란 게 요만큼이니까, 그쵸? 요만큼을 늘려가지고, 이걸 그대로 증산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요걸로 채워갖고, 갖고 오겠다 이거예요. 갖고 오겠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자, 물론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데요? 자, 보겠습니다. 관계시설 한다면 이제 수리시설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종자 개량, 개간, 그 다음에 단작화는요, 이제 밭을 뭘로 바꾸는 거야? 논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겠다는 건데,
자, 일본의 이게 결국은 쌀 증산 계획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만큼은 증산돼야 되는데 실질적 증량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신들이 원래 가져갈 양은 요만큼이었는데 지금 요만큼밖에 생산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될까? 나머지 우리가 원래 먹던 식량들을 이만큼을 어떻게 합니다? 일본으로 가져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 원래 이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생산이 요만큼밖에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만큼 뭡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는 쌀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요. 당연하겠죠. 거기에 이제 뭘까요? 부족한 만큼 공급이 부족한가? 당연히 고가가 폭등하겠죠. 고가가 폭등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야지만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는 지경이 돼버리는 거야. 거다가 이 쌀 증산을 위해서 이제 이루어졌던 이런 관계시설 확보라든가 종자계량 개간이죠. 자, 이런 것들을 다 누구에게, 예, 이런 증산의 상대 증산 비용들을 누구에게 전가시켰다? 예, 농민이라든가 소작농에게 전가합니다. 아, 예, 진짜 비탄을 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증산 비용. 그러니까 이게 지주들이 이걸 비용을 부담한 게 아니고요. 농호등, 수족관들에게 전가시킨 거야.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뭐합니까? 소작료도 고율이에요. 고율의 소작료까지 합쳐집니다. 예, 고율. 아주 높은 소작료를, 고율의 소작률이 아니고 소작료죠. 예, 소작료를 부과시킵니다. 이중적인 수탈이에요. 증산 비용도 부과시키고 소작료, 고율의 소작료도 부담하는. 그냥 못 살겠다는 거죠. 못 사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 화전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만주나 또 연해주로 또 이동을 합니다. 먹고 살 수 없다. 예, 만주 연해주로 또 이제 지역으로 이동하는, 예, 이런 어떤 비참한 상황이 지금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럼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농광회사가 주도해서 추진하였다. 농광회사가 주도해서 추진한 건요, 뭐냐면 황무지, 예, 개건권 반대운동이에요. 개건권 반대운동. 우리 황무지 개건권 반대운동의 대표적인 단체라고 한다면 누가 있습니까? 보안회 있잖아요. 애국경무단체 보안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지시켰다라는 것도 있죠. 여기에 이제 또 농광회사가 같이 여기에 합류를 해서 같이 이제 황무지 개건권 반대운동을 또 펼쳐나갑니다. 아시겠죠? 자, 2번. 추진 과정에서 수립조합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정답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까지 자신들한테 지금 전가시키니까 당연히 반대운동을 펼치죠. 예, 이런 거 가뜩이나 지금 이제 소작료도 높아가지고 지금 여기에도 부담을 느꼈는데 이것까지 하라고 하니까 반대운동 당연히 펼치겠죠. 당연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태평양 전쟁 이후에 군량 및 조달을 위해 시작되었다. 이것도 산미 증식 계획은 맞아요. 근데 태평양 전쟁 때는요, 이거는 전쟁 준비를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1920년대 일본의 어떤 도시 집중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 거고요.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이제 전쟁터로 이제 이 곡식들을 가져가기 위한 거는 이거는 1940년대에 있었던 산미 증식 계획이기 때문이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와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4번. 하와이 노동 이민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 자, 하와이 농민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1903년도예요. 예, 1903년도. 이거하고는 사실 쌀 증산 계획과 노동자 이민 공식적 시작은 예, 다릅니다. 5번. 함경도 항해도에서 방공령이 선포되는 결과가 나왔다. 자, 방공령이라는 건 곡식을 나가는 걸 방지하는 거죠. 이건 1889년도의 일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당시 이제 일제가 이제 강화도 조약, 그렇죠. 개항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쌀을 무제한으로 양국을 유출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조일 무역 규칙을 통해서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 등을 통해서 이제 일본이 마구잡이로 이제 자신들의 그 본토로 쌀을 가져가니까 1883년도에 조일 무역 장정이라는 걸 만들어요. 거기서 이제 방공령이라는 걸 제정하거든요. 너희들 너무 많이 쌀을 갖고 간다.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모자랄 경우에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한테 달라. 라고 해서 방공령을 제정을 하는데 이제 일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1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다.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요. 사실은. 합니다만은 일본에서 이제 유야 계속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는 1개월이 넘어버린 거예요. 저기 뭐라고 합니까? 걔네들은. 야, 너네들이 그 1개월 전에 제대로 통보를 안 해줘갖고 우리 지금 상인들이 차질을 많이 빚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배상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배상에 아니면 나중에는 야 이거 안 되겠다. 방공령 하니까 이거 뭐 제도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네. 야 없애버리자. 방공령 철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 아주 또 웃긴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건 1889년도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47번 정답 2번이 되겠고요. 48번 갈게요. 와, 자, 남북한 통일 정책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통일 정책에 대한 부분. 자,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통일 정책에 대한 부분은요,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1972년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초, 91년도에 있었던 남북 기본합의서, 바로 노태우 정부 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6.15 공동선언이 이루어지죠. 요 세 개가 통일정책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거의 대부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이건 지금 뭐냐 보니까요,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대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민족 대단결을 도모해야 된대요. 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3대 원칙이 발표된 게 뭘까? 언제일까요? 바로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자,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거의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없던 교류가 갑자기 이 시기에 갑자기 뻥 터진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제 1960년대 말, 미국의 어떤 그런 하나의 대아시아 안보 정책에 대한 변화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닉슨 독트린의 발표예요. 당시 이제 미국의 어떤 한반도 안보에 대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닉슨 독트린 같은 것들이 인해서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있냐 모르겠지만, 자, 이 닉슨 독트린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약간의 어떤 전 세계의 어떤 냉전이 아주 완화되게 천천히 이제 조금씩 부서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닉슨 독트린에서 당시 이제 미국이 했던 그 정책 중에 어떤 것들이냐, 뭐 대표적으로 한다면 이제 미중 수교가 있죠. 우리가 흔히 핑퐁 외교라고 하죠. 핑퐁 외교. 영화 포레스트 검프 보면은 포레스트가 그쵸? 중국에 가서 이제 탁구로 이제 막 치는 모습들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당시에 닉슨 대통령 시기에 미중 수교 때 우리가 이제 탁구로 이제 수교했다 해서 핑퐁 외교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미중 수교. 자,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선언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선언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과연 남북한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 정부,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도 이 남북 관계를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남북 관계 개선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도 열리고요. 그다음에 남북 이산 가족을 찾기 위한 또 남북 적십자 고위 회담들이 남북 적십자 회담, 뭐 예비 회담들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맺어진 게 뭘까요? 예,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예, 상당히 좋죠. 그래서 평화 통일 3대 원칙을 정해놓고 그걸 뭐라 그러냐? 평화 통일 3대 원칙을 정하죠. 통일 3대 원칙. 그 3대 대원칙이 뭘까요? 바로 저기 있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후의 사건이에요. 자, 당시 우리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 자, 어떤 의도였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련의 어떤 그런 내용들, 이 상황들을 어떤 통일을 위한 기회라기보다는 이거를 위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위기. 왜 그랬을까요? 예, 위기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이럴 때일수록, 얘기하는 게 당시 이럴 때일수록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국가 안보를 강조하고요.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데 이것을 이용합니다. 내가 아니면 이거 누가 하겠어? 라는 식으로 해서 권력 기반을 강화하면서 10월 유신을 반포하죠. 북한 쪽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사회주의 체제를 더더욱 강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가지는 뭐 의미도 있지만요. 어찌 보면 그 이후에 각자의 어떤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이용되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 잘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당시인데 하지만 이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이제 뭡니까?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뭐 직통전화 같은 것도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라인이라고 하죠. 한 라인이라 해서 직통전화 설치하고요. 이를 또 시행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 같은 것도 설치한다는 거죠. 남북조절위원회. 이 3대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또 설치하는 모습들도 보인다라는 거. 요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예,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실시했다. 이거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정부가 이제 출발했을 때 1998년 초입니다. 98년 초에 금강산 관광이 처음에 이제 실시가 되죠. 근데 어디로? 예, 육로 관광이 아니고 해로 관광이 처음에 실시가 됩니다. 육로 관광 같은 경우는 이제 노무현 정권 때 가서 이제 육로 관광이 처음 실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98년 초고요. 3번 개성공단 설치에 의해서 합의하였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2000년에 6.15 공동선언 이후죠.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그다음에 6.15 공동선언 이후 개성공단 설치, 그다음에 이제 경의선 복구, 그다음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 및 그 면회소 설치 뭐 이런 것들 있었죠. 4번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거 김대중 정부 때 역시 6.15 공동선언이죠. 네, 모습입니다. 자, 5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했다. 비핵화 공동선언이라고 한다면 요거는요 1992년도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991년도 노태우 정부 때 이제 그 공산권 국가들이 이제 서서히 붕괴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89년도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구소련이 1990년대 초에 붕괴가 되면서 이제 공산권 국가도 이제 수교를 맺기 시작합니다. 북방 외교라고 표현을 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이 이루어져요.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서로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거, 그렇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되죠. 기본 합의서 채택이 되면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간의 불가침을 선언하면서 그 이후에 92년도에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NPT 바로 핵 확산 방지 조약 거기에서 이제 바로 북한이 또 탈퇴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조약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또 유야무야되는 그런 또 일이 또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가볍게 좀 읽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9번 갈게요. 다음 명령을 발동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라고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 경제 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또한 특별 담화문을 통해서 금융 실명제 실시 없이는 이 땅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1993년도부터 해서 1998년도까지 있었던 김영삼 정부 때의 모습입니다. 금융실명제 93년도예요. 예, 김영삼 정부 때 모습입니다. 우리가 김영삼 정부를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자, 5.16 군사정변 이후에 최초의 이제 민간 정부가 들어서 대해서 우리 그 정부를 우리가 문민정부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문민정부.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문민정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 문민정부의 대표적인 어떤 업적들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실명제가 있죠.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정부패라든가 어떤 탈세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되고요. 두 번째 뭐 또 잘 알고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가 이제 이때부터 실시되기보다는 이제는 전면적 우리 이제 지방자치에 있었던 뭐 시장, 도시장 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이때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또 경제적인 걸로 인해서 그 OECD, 당시 이제 세계화, 뭐 개방화 이런 어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였던 OECD에 가입을 하는 모습들 보이죠. 외국에서는 당시 선진국에서는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도 하게 됐지만 어쨌든 이때 우리가 OECD에 가입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역사바로 세우기. 김영삼 정부 때 역사바로 세우기 작업이 또 벌어지죠. 자, 바로 그 전 대통령들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12.12 사태 아니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런 죄인들로서 이제 그걸 명분으로 해서 그들을 이제 구속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구속. 자, 그리고 이제 당시 경복궁 앞에 있었던 뭡니까? 총독부. 조선 총독부 총사. 이때까지 아직 국립박물관이었었거든요. 총독부 청사를 철거하는 모습들. 이 시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지만 어때요? 그런 개방화.
이런 세계화. 예, 너무 지나쳤죠? 예, 도가 지나쳤습니다. 예, 너무 지나치게 도를 지나치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측근 비리까지. 뭐 당시 아들 또 비리 또 있었죠, 그렇죠? 측근 비리까지 겹치면서 97년도 말에 결국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고 상당히 좀 불명예스럽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자, 이게 이제 바로 김영삼 정부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1차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추진됐다. 이건 1962년도입니다. 62년도부터 66년도까지 박정희 정부 때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번,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네,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다. 자, 이 미국과 체결한 거는 정확하게 체결한 건 뭐 이게 중간에 뭐 국회 비준이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요. 2004년부터 해서 뭐 2007년, 그 다음에 2010년, 2011년 뭐 해서 뭐 발효, 그 다음에 뭐 비준, 국회 비준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요. 보통 이제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돼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언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되었다. 이건 1978년도부터의 모습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부가 이제 서서히 무너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5번, 원조 물자를 재가공하는 300산업이다. 300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설탕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면방직 산업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대표적인 소비자 산업인데, 자, 원조 물자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단계는 1950년대예요. 이승만 정부 때죠. 실적으로 1954년도, 그쵸. 6.25 전쟁이 발생한 이후, 거의 이후에 50년대 주로 이제 이 300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유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9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0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핵심 키워드를 보시면은 뭡니까? 이 운동은 이한열이 시위할 때 신었던 것으로 최근 복원되었답니다. 당시 대학생들 이한열은 호원철폐 독재타도, 여기서 핵심이 있네요. 호원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교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전투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은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결국은 대규모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자, 언제냐? 1987년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입니다. 자, 6월 민주화항쟁,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4.19 혁명,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의 우리 현대의 가장 민주화 운동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6월 민주항쟁이 발생한 건데 바로 전두환 정부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렇죠? 12.12 사태, 그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이제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죠. 지금도 아직까지 추징금을 아직까지도 나타났고요. 아직까지 자기는 28만 원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두환 정부 때 모습입니다. 전두환 정부는 그 정권 내내 항상 어디에, 그 민주화 요구에 시달렸죠. 당연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 이제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뽑겠다. 이제 더 이상 간선제 이런 거 하지 마라.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뽑고 싶다. 항상 민주화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계속 요구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뭡니까? 바로 직선제 개헌안이죠. 직선제 개헌안. 이 개헌안, 뭐 1천만 개헌 서명부터 해갖고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개헌 운동이 일어나요. 자, 그걸 본격적으로 이제 불을 지핀 사건이 있죠. 그게 불을 지핀 사건이 언제였냐? 1987년도 1월 달이죠. 1월에 있었던 누굽니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에요. 서울대생이었던 박종철 군이 당시 시위 도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경찰에 끌려가게 되죠. 고문치사 사건. 이게 나중에는 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발표 되게 웃겨요. 신문 발표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답니다. 탁자를 탁 치니까 억 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바보도 아니고. 원신도 이건 믿지 않겠습니다. 그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게 이제 발단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적인 시위가 요구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정부에서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 오히려. 4.13 호원 조치를 해요. 호원 조치. 호헌. 뭐죠? 말 그대로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겠대요. 헌법을 지키겠대요. 무슨 헌법이요? 7년 단임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7년 물론 얘네들은 그 위에 계속 연임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단임제. 그것도 어디서 뽑는다? 대통령 선거인단이 뽑는. 어디서 뽑았어요, 얘는요? 장충동 체육관에서 뽑았어요.
예, 그 대통령 선거인단이 뽑은 그걸 7년 단임제 그대로 유지하겠다. 자기 친구인 노태우에게 그대로 연결해 주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호언을 하겠답니다. 헌법을 그대로 지키겠대요. 자, 이러면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발끈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언제요? 6월 달쯤에 시위 도중에 누가요? 연세대학생 이한열이 어디에 맞았어요? 최루탄에 맞아서 사경을 헤맵니다. 여기에 이제 드디어 이제 발끈하면서 전 국민들, 그죠? 화이트 칼라층부터 해서 넥타이맨들 다 총출동입니다. 네. 결국은 6월달, 예. 누가요? 당시 민정당 대표였습니다. 예, 여당이었죠? 민정당, 민주정의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예, 6.29 선언을 하게 됐죠. 6.29 선언, 내용이 뭘까요? 예,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 그래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예, 무엇이 개편되죠? 예,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이게 현재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내용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신다면 50번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1번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 이게 이제 발끈하게 된 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2번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루어졌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 이거 뭐죠? 4.19 혁명이죠. 4.19 혁명. 3번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유형자산 등재되었다. 이것도 역시 5.18과 관련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4번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국민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 대통령이 하야하는 거 뭐죠? 예, 4.19 혁명.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2회 고급, 예, 해설 강의 이렇게 모두 마쳤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모든 자세한 설명들, 물론 좀 자세하게 여러분께 풀어줬습니다만은,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앞에서도, 예, 강의 앞에서도 한번 여러분께 강조해 드렸지만, 일단은 문제풀이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정리가 일단 돼 있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많이 이렇게 풀어드렸던 기출 문제 강의를 열심히 잘 챙겨 보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원하시는 성과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32회 고급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